예, 예. 아, 네. 그래서, 네. 그 실은 제 이야기를 그래도 하면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몽실학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소 학교에서 생각하는 배움의 방식과는 뭔가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몽실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실은 2015년도에 의정부에서 학생들이랑 꿈의 학교를 역사 선생님들이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평안아비학교라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 문제를 같이 하면서 의정부의 평화의 소녀상을 같이 건립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민단체랑 같이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맨 왼쪽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의정부역 거기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 문제를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성금 모금을 하고 뭐 그랬던 사진인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해 2015년 11월에 의정부역 앞에 저렇게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어요. 여기 시민분들이 많이 성금 모금을 해주셨는데 의정부 평화의 소녀상의 특징점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60% 정도를 모금을 해서 거의 학생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서 만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몽실학교에서 계속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꿈이름 학교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이제 진행됐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같이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그 학생들이 몽실학교가 있는 이 의정부 자체 이 마을에서 뭔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곳이 어떤 곳일까 처음에 이런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공간 자체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여기에 그 예전에 만났던 그 마을의 청소년들과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학생들이 지금은 기자비 교사로 다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좀 묘한 거죠. 학생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몽실학교에서 뭔가를 읽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기를 이곳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 또 다른 후배들을 공부를 지원해주는 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도 계속 이제 뭐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계기로 몽실학교에서 처음에 교육활동을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가장 많이 공유했던 것이 배움은 그 공부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뭔가 이끄는 거다 주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은 처음에 저는 그런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몽실학교라는 공간에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조금 품고 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 간단하게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마이크를 좀 돌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으로 드릴까요? 네. 예, 예, 저기 보고 그래. 예. 저는 저희 프로젝트 16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용실학교에는 이제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로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시 이제 서울시설 교육학부님 그 당시에는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장학사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하고 하면서 저희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저희 비슷한 학습자 교육,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고등학교에서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런 저의 근데 교사들이 그동안 실제 또 저희의 어쨌든 학생들이 희망에서 왔고 내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친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과 학교에서 여러 다양한 아이들이 표현을 통한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관계들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쉽게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있고 이게 상관이 할수 있는 다양한 해서 작년에 굉장히 우익수도 없고 어려운 저는 뭔가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낸다는 그것이 거의 되고 그것이 학생들이 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해가는 있었고 어려운 학교 따라가는 게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서 보면 학생이 중국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의가 있었던 하나의 공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 부사공원이고요. 저는 저희 프로그램 기자부 예산 아니고 작년에 기자교사로 작년에 참여했었고 몽실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지인 상태였어요. 아니면 연구회를 하면서 몽실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제가 또 있는 공부 교사로서 고민하던 부분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이유는 좀 더 실체를 구체화하고 제가 그 아이들의 학생주도 교육을 주도하고 또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 흔히 아니면서 처음 겪었기 때문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인 상태로 안 선생님께서 여기 오면은 이제 학생 중심 활동이라던가 프로젝트 수업 아니면 선생님 수업 이 구상하거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제 수업을 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써보죠. 마이크 안 쓰고요?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크게 말했어요. 저는 작년부터 도해웅 마을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제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하고 조별화 수업도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활용하면서 느꼈던 게 더 많은 어떤 마을교사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몽실학교 상황을 알게 됐고
여기에서 일단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어떤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처음에는 비교해보기 위해서 왔었는데, 몽실학교에서 마을교사 하면서 느꼈던 경우에는 학교를 밖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개별화 또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활동을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하면서 많이 느꼈고, 저는 초등이지만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저희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초등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작년에 마을교사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몽실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 밖에 있는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마을교사 역할이고, 몽실학교의 역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있는 청양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침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저희 같은 학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되게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다가 올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연락이 왔길래 이렇게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직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젊은 선생님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랑 비슷한 경력의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수업들을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자극을 받는데 뭔가 처음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좀 지원을 해보면서 저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남양주 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여기 연경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학생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마이크로 그냥 이거 공통적인 좀 이야기가 학생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게 공통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체가 원래 그래야만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학교에서의 가진 어떤 제약이나 환경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너무 선입견이 되게 강했었어요. 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혁신학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혁신학교였어요. 근데 그 혁신학교에서 학생 중심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공부 자체가 학생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랑 많이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학생들과 어떤 교과에서든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질문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였죠. 근데 몽실학교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내용 자체를 교사가 정해서 학생들한테 제안을 하지 말고 학생들이 진짜 궁금한 것을 자신들이 공부 내용까지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갸우뚱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이끌어서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일인데 내가 어찌 보면은 더해운 프로젝트는 어쨌든 교과 공부다 보니까 이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나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게 나의 전문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 자체를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공부할 내용을 정하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정하면 이게 만약에 너무나 허술하거나 아니면 교사 관점에서 너무 뭐랄까 수준이 낮다는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 교사가 어떤 교육 내용을 잘 조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이렇게 조력을 해도 어쨌든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과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그 정도를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는 것,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 학생 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학생 자신이 내가 이 공부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효능감,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는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제공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뭔가 공부해 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어찌됐든 공부하는 내용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이 궁금한 거를 일단 주어진 거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어떤 연수 갔을 때도 되게 그렇잖아요. 실은 만약에 공실학교의 어떤 교육 내용을 뭐 소개받는다는 연수로 이런 자리처럼 한다면 어찌되었든 저의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원해서 왔지만 주어진 내용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연수가 어떤 도움이 많이 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 자신이 뭔가 여기서 직접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왔고 내가 이제 선생님들의 연수를 듣는 건데 그것 자체가 뭔가 이게 그 체화되지 않는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은 결국 내가 궁금해서 내가 찾아본 걸 바탕으로 뭔가를 연구하거나 공부했을 때 진짜 공부한다고 느끼거든요, 저 자신.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잘 조직해서 제공해 주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전에는 강의식으로 전달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학생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 질문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걸 지속적으로 뭔가 탐구해 나갈 때 그 옆에서 좀 코칭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애들이 많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요구하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 지금 PPT 요 내용이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궁금증이나 질문에서 시작하는 공부의 힘이 굉장히 크다. 생동감이 다르다. 주어지는 공부와 찾아나가는 공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학교 공간에서는 굉장히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당연한 건데 살짝 잊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좀 생각의 변화를 좀 성찰을 한번 해보면서 좀 적어봤었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 해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실은 몽실학교라는 공간 자체는
배움에 대한 궁금증을 학생들이 들고 오는 곳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움을 이뤄나가면서 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이제 상상하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오는데 근데 실은 여기에 오는 학생들의 목적과 동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본질적으로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특히나 고등학교 더해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과 공부이고 외부적인 동기가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는 것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부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좀 더 본질적인 배움에 대한 고민을 들고 온 애들을 많이 만난 반면 어떤 해에는 입시에 굉장히 목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관계 만드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처럼 친구들이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또 여러 다양한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잠깐 일주일에 2시간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잠깐 얕은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는 거죠. 실은 이거는 각자 공부하는데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어떤 공부 과정에 대해서 서로가 배운다라는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경청하고 배우고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의 역량인데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교사가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 읽어 나가는 것에 적절한 조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교사가 이제 제가 이제 역사 교사인데 역사 더해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역사 전공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읽으면 좋을 글이나 책이나 영화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애들한테 궁금하고 지금 이 주제에 딱 맞아서 아이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교사가 어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잖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제가 제공해 주는 텍스트를 궁금해할 수 있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텍스트든 뭐든지 조력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 뭐 일례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학생들한테 논문도 이제 어쩔 때 이제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공해 줄 때가 있는데 그 논문이 좀 지나치게 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것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것이 어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논문이라는 글에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려고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일정의 패턴을 좀 갖게 됐었어요. 그 패턴은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었나 이걸 좀 되짚어 보니까 2017년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주제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냐면 이때 그 촛불 시위가 있었던 해잖아요. 2016년, 17년.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세상을 목격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주의로 떠들썩하네. 그러면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공부했었고 그리고 2018년 2학기에 공부했던 주제가
난민 문제와 통일 문제로 보는 평화 뭐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주제는 어떻게 하다 공부를 하게 된 거냐면 당시 2018년도에 예멘 난민 문제가 이제 제주도 예멘 난민분들이 오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 상황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이 주제와 연결지어서 깊이 이해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또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2020년에는 제가 이제 전공하지 않은 의학 주제를 한번 맡아봤는데 너무나 제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어떤 도움되는 텍스트를 잘 제공해주지 못했어요. 어떤 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제공해 줬었는데 그 책은 너무나 어려웠었고 뭐 논문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게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였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제가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좀 제가 그 당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 나름의 어떤 원리나 원칙을 좀 주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꼭 관계를 맺는 어떤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서 공부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여기 몽실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주제를 설정하기 전에 같이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팀별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서로에게 조금 더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이런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장점이나 관심을 배우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교사가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를테면 어떤 친구가 꿈이 경찰이래요. 공부하러 온 친구가. 근데 민주주의 문제를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친구의 직업이나 관심과 연결해주는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시위할 때 그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 어떤 경찰로 나온 사람들의 고민은 어땠을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 지어주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했었고 그리고 교육과정 디자인은 아까 이 더해운 프로젝트 자체가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요게 호흡이 좀 길게 어떤 하루 만에 짜는 것이 아니고 한 2주, 3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우리가 만약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들, 어떤 텍스트, 어떤 영화, 어떤 소설이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한 2주 정도 같이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공부를 내가 이끌고 있구나라는 효능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시간이 학생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공부 자체와 관계를 맺는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뭐 저희가 이제 담임교사로서 일할 때도 항상 학급에 경계를 짓게 되잖아요. 이 친구들 사이에도 실은 그냥 자발적으로 왔지만 일정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테두리를 같이 지어줘야만 민주적인 운영 속에서도
좀 책무성도 좀 더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해보고 있는데 이따가 좀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항상 요거를 공부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교사가 이렇게 어떤 진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는 프로젝트 할 때 그 팀장을 따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팀장 친구가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 공부의 내용을 기록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수업이나 공부의 운영 자체를 친구들이 직접 해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민망하고 좀 딱딱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이런 점들을 신경 써서 시작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실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경 썼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 역할은 그럼 뭐가 되어야 할까? 학생들이 직접 공부 내용을 정하고 방법도 스스로 정하고 이끄는 것도 학생들이 만약에 팀장이 이끌어준다면 나는 옆에서 좀 약간 편하게 보고 있으면 되나? 실은 그러면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교사 관점인데 이 친구들이 충분히 잠재적인 역량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이제 경우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더해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역사를 주제로 공부를 한다면 길잡이 교사는 그래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그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자료를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준 전문가 정도의 문해력,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문해력 자체가 부족하면은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역에서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어떤 자료가 가장 적합한지 링크를 걸어주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게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좌절감 아니면 내가 여기에 와서 어떤 도움이 되지? 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이제 길잡이 교사로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길잡이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을 잠깐 읽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서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만 읽어볼게요. 미국에 있는 저자의 조카가 집 뒷뜰에서 노란 열매를 발견해요.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두고 조카가 가족들과 갑론을박을 벌이는데 이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조카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자가 조카와 함께 열매를 싸서 동네 도서관으로 갑니다. 사서들이 모이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모여서 함께 논의하면서 식물도감도 찾아보고 사원들 약도도 건네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야기를 하며 도서관에 SOS를 치면 최소한 공부의 어떤 문턱까지는 넘어서게 한다고 말해요. 외국에서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제가 도서관 학을 전공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공부 주제를 심화시키려고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서관의 사서분들은 만약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책을 찾아보러 혹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면은 경영학 전공의 도서관 사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이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싶고 어떤 주제의 공부의 어려움을 먼저 들어보고 그
그런 자료를 도서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읽어보면 좋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주변에서 조력을 받는다는 건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과정이었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짜고 뭐 그 과정이 쭉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분야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나 뭐 등등 아니면은 그 질문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언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잡이라는 게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요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관찰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학생들에게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의 범위를 교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두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됐기 때문에 실은 그래서 준비가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날 때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적절한 시점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잘 해나가면은 이제 괜찮은데 혹시나 내가 어떤 적절한 조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도서관에서의 사서처럼 그 전문성을 가진 사서처럼 자료를 링크해주는 역할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례를 조금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민주주의 역사를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2주 정도 동안 민주주의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했었어요. 예, 그 전에 요 공부 과정을 먼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요거 진행을 할 때 먼저 관계 맺기를 먼저 1주, 첫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실내 서클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랑 동그랗게 둘러앉고 이런 질문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우리는 이곳에 어떤 욕구 때문에 모이게 됐나? 그리고 나 자신이 이번 공부 모임에서 기대하는 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역사 공부는 뭔가? 이런 질문을 두고 학생들이랑 동그랗게 둘러앉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와 기대의 정도나 욕구의 정도를 서로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기대를 낮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본인보다 되게 열정과 기대를 높이 들고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긍정적인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 서클을 통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첫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서로 배움의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만나서 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욕구, 서로의 흥미와 관심, 주제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주제에 대해서 수기를 거쳐요. 이것도 하나의 합의인 거죠. 서로 관심 분야가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의 관계를 더욱더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기도 하면서 어떤 공부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과 방법들이 있는지 자료 조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도 선정하고 공부 방법을 논의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그 교육과정이 이런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차시별로 뭘 공부했는지 나오는데 글씨가 조금 쪼만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차시 보시면은 어떻게 공부할까? 한 학기 교육과정 만들기.
해가지고 실은 이때는 이전에 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만들기까지가 거의 한 3번째 시간까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시부터가 내용인데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리스의 어떤 민주정치, 프랑스의 어떤 시민혁명, 그리고 한국 근대 역사에서의 민주주의, 그중에 특히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현대사에서는 4.19 혁명과 5.18,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과 최근에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촛불혁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아우르는 이제 어떤 공통된 키워드로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토의 토론은 직접 학생들이 자료 조사를 어떤 것을 해와서 그걸 두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토의 토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영화 레미제라블 여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은 아닌데 저희가 그 장발장 이야기가 1789년의 그 프랑스 혁명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 이야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뉴스도 찾아보고 중간중간에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런 거죠. 이제 요거 할 때 학생들이 항상 어찌 보면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떠올려 보면 학생들이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해서 뭔가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직접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을 꼽아오면 그 질문을 두고 그 안에서 좀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는 네, 이게 그 공부할 때 이제 친구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어요. 인원수가 적음으로 가급적 빠지지 말고, 빠지게 될 경우 적어도 하루 전에 서로 미리 알리기, 그리고 각자 맡은 부분과 당일 학습할 주제 자료를 확실하게 해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역할 분담은 아까 그 팀장이라고 말했던 이금희 한 친구와 그다음에 서기. 실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록을 남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기록을 남기고 학생도 기록을 남기고 같이 남겼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게 제가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제가 기록으로 좀 남겨봤어요. 이를테면은 2차 시야과 그리스 민주정치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역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또 그 선생님들께는 약간은 뭐랄까 그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핵심을 말하자면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두고 교사가 항상 관찰하면서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죠. 학생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뭐 직접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했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개념 정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부터 좀 출발한 거예요, 공부를.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 배울 때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많이 배우나 봐요. 저 지금 사회 교육 과정을 잘 모르는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현재는 베이제에서 간접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은 이게 역사랑 딱 관련이 없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선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또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차이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 관찰을 한번 써놓은 거죠. 학생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선개념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를 파악하고 그것과 과거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게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정치를 했었는지 막 자료조사해서 서로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좀 기록으로 남긴 거죠. 뭐 학생들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논쟁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에서 좀 더 이야기가 깊게 됐으면 좋겠는데 깊게 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을 제공해 줘야겠다라는 걸 이제 제가 고민한 부분을 당시에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말 민주정치라고 부를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오늘날 관점에서는 과거의 어떤 민주정치가 의미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한계도 같이 짚어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질문, 거기서 이어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정치 참여의 제한은 정당한가? 뭐 이런 질문들로 이어졌었어요. 지금만 봐도 19세 미만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청소년 참정권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자신들이 궁금한 걸로 또다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 그리스 민주정치 자체를 의미와 한계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역사가 결국 승자의 기록인 것 같다. 왜냐하면 좀 어찌 보면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쭉 공부를 했는데 이때 2학기에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줬던 그 글들이 파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니까 논문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또 아무래도 그 정부의 어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서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막 궁금해하고 그래서 같이 막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줘서 어려워했던 자료도 있었고 좀 적절했던 자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좀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막 일기처럼 남겼더라고요. 그냥 그 소감을. 그래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를 꼽자면 프랑스 혁명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영화를 보고 레미제라블 영화 보고 학생들이랑 공부했던 소감을 막 일기처럼 남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런 그 글을 남겼나 싶을 정도로 전혀 기억 속에 없던 건데 이번에 좀 선생님들 그 사례 좀 공유하기 위해서 목격하다가 그랬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교사 자신이 궁금한 거나 도움을 주고 싶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자기한테 피드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게 이제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기록이나 좀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성찰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기 마칠 때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제가. 나는 더해용 교사로서 뭘 했나? 이런 질문에 내가 한 대답은 내 경험을 떠올려보고 여기서 이제 관찰했는데 결론적으로 심리적인 조력자로서 관계 맺음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에 써놨더라고요. 직접적인 조력자가 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조력자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 과정 그 자체를 지지해주고 학생들의 공부가 실패하더라도 좀 뭔가 서로 그 본인들이 알잖아요. 오늘 뭔가 공부가 낯뜨겁다 이런 거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아이들도 준비를 덜 해왔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기대에 못 미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뭔가 서로 딴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그 A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부가 산으로 가서 뭐 B나 C로 갔다거나 그런 거 스스로가 잘 알게 되는데 그걸 실패하더라도 이걸 마중물로 좀 계속 조력해 지지해 주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좀 더 의미 부여도 해주고 그래서 네, 이런 걸 이제 일기장에다가 써놨네요. 네. 뭐 이것도 짧게만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민 문제와 통일 문제 요건데 지금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했던 과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학생이 기록한 거예요. 그 역할 맡았던 그 기록자 친구가 항상 그 공부 과정을 기록하면서 이걸 이제 피드백도 해주고 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탐구 내용 3-4가지를 선정하게 해가지고 뭐 그 교육과정 정리한 내용이고 이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는 난민 문제를 공부하고 다른 하나는 통일 문제를 공부했는데 난민 문제를 공부할 때 학생들이 어떤 공부 내용들을 찾아왔었냐면 난민 하면 일단 팔레스타인이 좀 떠오르나 봐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많은 그 난민이 많이 속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슬람 혐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시에 교육 과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제주도 예멘 난민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으로 어떤 배출된 관련된 역사가 뭐가 있었나 이런 주제를 또 가져왔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국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 그 주제인데요. 이제 그 과정 중에 그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교사가 제공해 준 영화였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뷰티플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아프리카 한 나라의 실제 실화를 소재로 한 어떤 다큐멘터리까지는 아닌데 그런 영화인데 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난민이 들어왔을 때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미국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제 난민으로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가 거기에서 그 난민분이 느꼈던 감정을 오롯이 좀 느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은 난민 수용해야 된다 혹은 난민 걱정스럽다 지금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오면 걱정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했던 공부 방식이 텍스트를 영화든 글이든 접하고 질문을 다 만들어서 친구들이 만든 질문을 모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공부가 끝나고 느낀 점들을 좀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거죠. 그 질문 학생들이 만들어 온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난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전쟁인데 전쟁 중에는 왜 계속 민간인 피해 사항이 계속 늘어가고 큰 거지? 뭐 이런 질문.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 과거에 비해 오늘날 민간인 학살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이런 거. 이게 한 주제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부 주제에서 그 2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인데 영화를 본 후 난민에 대한 바뀐 생각은 뭐가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걸 이 친구가 기록을 했는데 네, 뭐 시간상 좀 이렇게 몇 가지 읽어보면 좋겠지만 뭐 그 공부했던 주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네, 결론은 난민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질문 6번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음 차시의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학생이. 그래서 난민 배출의 역사를 조사해 오기 해서 일제강점기나 제주 4.3 때나 한국전쟁 때나 이때 발생했던 한국의 난민 이야기를 좀 찾아오는 게 이제 과제였고 다음 시간에 이걸 이야기로 나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더해움에서 이렇게 좀 그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기에서는 길잡이 교사이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잖아요. 실은 이게 진짜 좀 생각했던 공부의 과정인데 왜 이걸 학교에서 하기는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학교에서 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로서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씩 여기서 느꼈던 어떤 원칙이나 공부의 과정들을 옮겨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교육과정 클러스터 수업 한 강좌를 맡게 됐는데 이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편성하기 어려울 때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의정부 고등학교에서는 여고랑 함께 호혜영으로 여러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류해서 수업을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건간호 뭐 이런 과목이나 프로그래밍, 제가 맡은 과목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그래서 과목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맡는 이 과목은 한 15명, 16명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이수 단위로 인정을 해줘요. 공식 이제 학교 일과 중에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예요. 근데 점수는 나오는 평가이고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교과 세특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 그냥 일반 교과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세계문제와 미래사인데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문제를 공부하는 과목인데 뭐 전쟁과 평화, 인권, 이주 다양성, 생태화 환경 이런 게 국가교육과정상 편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교과를 가르칠 때처럼 교육과정 문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절대평가니까 조금 재구성의 자율성이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근데 더해운 프로젝트와의 차이가 있다면 국가교육과정 틀이 일단 외부에서 주어진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는 이 국가교육과정을 아이들의 흥미가 있을 텐데 흥미나 관심,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피드백을 말로써 제공해 주는 것과 점수로 부여하는 것은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교과 세특을 기록을 해주는데 실은 이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더해움보다 더 현실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도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어떤 일부 요소들을 같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훗날에는 학교 교육 자체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부 과정으로 변해가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그냥 혼자만의 막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주도 교육의 원리에 참고해서 뭔가를 해보는데 뭐 운영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교육과정 디자인하는 것 자체를 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에서도. 그래서 절반은 교사가 제안하고 절반은 학생이 제안하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과정의 틀거리를 좀 짜는 걸 해보고 있고 아까 더해움에서 했던 그대로 처음에 서클을 할 때 막 했던 질문들을 수업을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
실제로 하면서 자기 진로나 아니면 평소 고민과 좀 연결짓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나는 왜 이 과목을 수강했나? 그리고 나는 이런 진로나 이런 관심이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세계 문제를 공부해보고 싶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서로의 관심사도 좀 공유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학생들이 공부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 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뭐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 뭐 경찰이 되고 싶은 친구, 법 쪽에 좀 가고 싶은 친구, 각자 질문을 만들어낼 때 각자의 관심 분야 전공과 관련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걸 좀 확인하니까 되게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교사 학생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디자인 뭐 이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주제를 공부했었냐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랑 그다음에 생태환경과 관련된 주제랑 그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의 패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먼저 해당 주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과 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모든별로 모아서 주제 탐구해보고 그걸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개인별로 생각을 정리하는 에세이를 작성해보고, 대체로 이런 틀거리로 각 주제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주제였어요. 너무 막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조금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의정부고가 이제 작년에 그 졸업사진 찍을 때 인종차별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국가교육과정상 이주 문제와 다양성 요 주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의 그 공부하고 싶어하는 인종차별 주제를 이제 수업으로 좀 해봤었는데, 이때 사건의 경위는 좀 길게 말하면 좀 그렇고 짧게 이야기하면 샘 오칠이라고 하는 흑인 한국에 이주한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칭해도 되게 괜찮겠죠? 그분이 학생들의 블랙페이싱 졸업사진을 두고 비판을 했는데 학생들은 전혀 의도와 목적이 이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과정에서 샘 오칠이는 사과하고 이렇게 하차하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공부의 과정을 좀 제가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더해운 프로젝트든 어떤 몽실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할 때 뭔가 기록으로 남겨놨을 때 좀 제가 느꼈던 점들을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온 건데, 네, 일단 좀 넘기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훑을게요. 지금 여기서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관점이나 인식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갖는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친구는 그 세모치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아무리 그러더라도 세모치리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어떤 소수자로서 자기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편히 받아들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대립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 질문들을 해결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을 교사가 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한 주에는 뭐 책의 일부를 발췌해 주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링크도 해보고 신문 기사도 링크해보고 뭐 등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의 시각 차이는 꽤나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어요. 뭐 어떤 상처냐면 그 어찌 보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인데 아니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을 따라하려고 검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너무 정치적 올바른 강요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갈등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긴장된 수업 분위기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결국엔 이제 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요 조금이라도 뭔가 수습해보고자 계속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 링크해주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뭐 어떤 친구가 편견이 담긴 어떤 발언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학생들이랑 이제 마지막에 좀 서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을 풀려고 마지막에 이 주제 수업을 갖는 서클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C의 공포, 정치적 올바름의 공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잘못된 부분도 성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떤 의도 없이 실수할까 봐 너무나 겁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뭐 세모치리가 겪었던 어떤 차별처럼 자기 자신도 겪었던 차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머리를 짧게 옆도 이렇게 짧게 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왜 자꾸 남자 머리를 하냐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들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실은 이런 서클을 하면서 뭐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 하게 되는 이렇게 지금 쓴 거는 일단 보여드리면 실은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귀찮고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장에서는 다른 선생님들은 좀 보기가 그러신데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면서 남겨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그 수업 기록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여기에 뭐 제 이야기도 좀 써보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좀 지속적으로 교사가 이 수업 과정을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좀 하는 건 잠시만 이게 요거를 여기다가 띄우기가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이 이야기가 정리는 안 되지만 이제 결론은 그냥 제가 요걸 하면서 많이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그게 뭔가 나은 방향인지 뭔지 그게 아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제가 학생들에 대한 편견, 뭐 학생들을 좀 믿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학생들이 뭔가를 해나가는 효능감들을 옆에서 보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좀 더 뭔가 그 주도권을 훨씬 더 학생들이 궁금한 걸 찾아갈 수 있게 권한을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만 해도 학생들이 제 갈 길 정말 잘 찾아간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한 3년 정도 이제 요 수업하면서 느낀 점이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막 중원부 막 길기만 해가지고 어땠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제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하고 네, 뭐 시간이 괜찮으면 선생님들 고민도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떠죠? 네, 그 마이크 끄시고 제가 이 예. 마이크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공유 멈춰 주시겠어요?
공유 그만둬 주시고, 예. 자, 오늘 일단 이렇게 이거 몇 년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아마 본인도 이거 떠올리시면서 새삼 또 생각나시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맹순스럽게 박수 한번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과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갖고, 내가 또 어떻게 기록을 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사실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쉽게 저렇게까지 정리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단히 꼼꼼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때 이렇게 관찰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선생님께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자기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바로 말씀하셔도 좋고, 댓글 옮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는데, 나랑 만나는 게 좀 달랐다든지, 내가 좀 부족해서 뭐가 아이들 만났는데 삐걱삐걱 됐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올해 어려운 프로젝트 처음 참가를 하게 됐는데 과학이랑 기술이라는 큰 주제로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도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물리를 전공하긴 했지만 너무 넓은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고 천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자동차 조립, 뭐 기계 조립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고 미래식량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선은 개인적인 주제들을 탐구를 하면서 나중에 이 탐구 과정을 좀 합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인원이 또 충원이 된 상태라 이게 나중에 하나의 큰 주제로 통합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그 역사 주제로 신청을 했던 친구들도 다양한 주제로 시작을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의 개별적인 궁금함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모두 같이 공부하고 나눈다는 어떤 그 환경 때문에 맞춰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나가는 특별한 건지 아닌지 실은 가장 즐거운 배움은 어쨌든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각자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김태호 선생님이었나? 옆에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 각자의 그 흥미나 관심을 쭉 공부할 수 있게 모두 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 공부한 것 중간중간 공유를 하면서 어쨌든 뭐 핵심이 어떤 비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비전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당시 문제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공부해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과학 안에서도 그 공부로 어떤 점이 좀 이루어지니까 서로의 어떤 공통된 비전이다 보니 중간중간 공유를 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럼 그만큼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길잡이 교사가 그 길을 잘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차 안으로 찾는 것을 보면 각자가 가져온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처음에 조금씩 관심사를 좁히든 아니면 넓히든 공통의 키워드를 찾아나갑니다. 뭐 과학은 어떤 게 예를 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만약에 주제를 키워가지고 그 안에 테두리에 다 들어올 수 있다면 또 공통의 공부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런 조정을 하거나 정 안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있으니 뭔가 좀 이제 합의를 두게 한다고 해서 뭐 그랬는데 실은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개별적인 관심사에 존중을 해주는 것인지 좀 회의적인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 고민은 제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아, 그래요? 네, 들으면 이제 들리는데. 아, 들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걸 뭉치는 과정에서 자기 관심사 깎여버리고 두리뭉실 되는 순간 관심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프로젝트에서 빨리 떨어져 나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뭉치더라도 이제 뭉친 속에서도 자기 거를 또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게끔 이 프로젝트 안에서 그렇게 방법도 써봤고, 또 어떤 친구는 이게 5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또 여기에 대한 관심 사라지니까 5명이 안 되는 애들을 또 각자를 존중해서 그걸 그냥 비슷한 걸 좀 뭉쳐놓고 각자가 추구하는 거를 다 존중을 해줬어요. 그걸 이제 번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것과 동시에 내 관심사를 또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길잡이 교사는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네. 자, 확실히 느낀 거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학생들이 관심을 계속 놓지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이유가 이게 주제가 같든 아니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꾸준히 피드백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과정이 공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좀 경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정말 모래알처럼 이 프로젝트는 다 흩어지더라고요. 개별적인 친구들을 어떻게 같이 이끌어줄 건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정책 마켓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른 프로젝트, 개별.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같은 분야에서도 관심을 이렇게 못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완했던 건 뭐냐면 각자 연구한 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거기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더 깊이 연구했지만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묶일 수 있는 건 큰 분야 안에서 그렇게 개별 프로젝트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성차별 문제 같으면 성차별 관련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각자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발전시켜 나가는 개별 프로젝트였지만, 성차별이라는 주제 안에서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저 연구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 시간에 조금씩 다른 주제지만 그런 생각을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진다라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혹시 채팅방에 올라온 거는 없네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그런 준 전문가로서의 문제력이 있어서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책 기사 많이 찾아보시는 분 많이 아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이 어떤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미리 그것과 관련된 책과 기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시는 편인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좀 찾아볼게요.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주로 저희가 전 역사 전공, 역사를 전공이고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이제 학생들이 얼추 교육과정을 짜갈 때 저의 관심사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저도 동등한 힘으로서 그러냐 관심이 서로 가지면서 나도 내가 봐야 공부해드리고 재밌게 공부할 것 같다. 이런 거, 이를테면 지난 학기 그 아이들이 뭐 보건 의학 계열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 지식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 보면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와 관련된 걸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찾다가 얘들아 이런 발표가 있네 하다가 또 저도 이제 지금 뭐 아내가 이제 보건 선생님인데 보건을 물어봐가지고 주위에 또 물어보고 그러면 책도 어떤 게 있나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저도 읽지도 않고 이렇게 권해준 적도 있어요. 이거 좋다고 했는데 그 책은 굉장히 공부할 때 실패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결국엔 아이들 공부하는 그 과정, 교육 과정을 짤 때 자연스럽게 교사도 거기에 관심이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좀 평소에 뭐 이렇게 책이나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에 좀 접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만 이거 찾아서 학생들 제공해줘야 돼 이것보다는 내가 그냥 알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를 아이들한테 테스트로서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요? 예, 또 우리 뭐 같이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올라왔어요. 누가 올리신 거예요? 지금 이게 재밌네요. 네, 읽어주시고 답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논쟁이 과열될 때 교사도 나름의 관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주로 뭐 인문학 관련된 공부를 학생들이 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죠. 저는 확실히 어떤 속안에 뭔가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마지막에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요. 혹은 그게 의도치 않게 뭐 이를테면 아까 클러스터 수업에서도 그 인종차별 관련해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차별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욱해서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야 그건 아니지 약간 이런 거 그러면 그때 학생이 상처받거든요. 그럼 또 제가 사과를 해요. 그러면은 얘랑 좀 관계 서먹하겠다 하다가 사과하고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좀 관계가 맺어져요. 대신 저는 약간은 야 이게 맞아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래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학생들도 충분히 그냥 의견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교사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요.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말하시면서 신뢰서클을 언급해 주셨는데 신뢰서클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이런 시간에 좀 가져요. 몽실학교 처음에 더해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먼저 주제별로 모이기 전에 학생들이랑 서로 전체 관계 맺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그냥 저희가 일종의 레크레이션 할 때 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먹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서로 눈치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게임 하나 딱 하면은 갑자기 웃으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교실 온도가.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면 확실히 조금 자기 이야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선택한 주제별로 좀 모여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신뢰 서클을 하는데 신뢰 서클을 할 때 학생들과 미리 나눌 질문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죠. 질문에 뭐 신뢰 서클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을 여는 질문, 서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질문, 마지막에 오늘의 소감이나 이런 것을 묻는 닫는 질문, 이 3가지 단계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자기 기분 10점 만점에 몇 점? 그 이유는 뭐 이런 질문을 먼저 그냥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럼 뭐 짜를 오늘 좀 마음 상태에서 좀 자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진지한 질문하는 거죠. 여기에 왜 왔니? 뭐 이런 거부터 뭐 공부하고 싶니? 평소에 관심사는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한두 시간이 후딱 가요. 근데 그때 되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은 토킹 스틱이라는 어떤 뭐 막대기든 뭐든 하나를 가지고 요 막대기를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룰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고요한 상태에서 한 명씩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경청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만약에 몸이나 어떤 감각의 기억으로 남으면 다음 시간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주 정도만 그런 감각이 반복이 되면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그 공부 관계가 맺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 계획안에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일정도 있던데 책을 미리 읽어오는 것이겠죠? 책을 미리 2주에 한 권 학생들이 다 소화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책을 읽는 경우는 집에서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그런 학기가 있고 아닌 학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좀 탄력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이 2시간인데 그 시간에 책 읽어도 좋은데 근데 애들이 모였는데 책 읽다가 하면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실은 책을 읽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읽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야 우리 이때는 토론할 거니까 그 책 읽어오자 이렇게 접근하면 애들은 그 책 안 그래도 읽는 거 부담스러운데 안 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책을 이 시간에 읽으면 읽고 집에 갈 텐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날까? 뭐 이런 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기억 안 나면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다 못 읽더라도 한 절반만 읽어와도 좋으니까 읽고 와서 얘기 나누자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사가 섣부르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야, 요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질문을 좀 학생들한테 해주면 자연스럽게 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하면 맞춰도 되겠죠? 예. 자, 오늘 참 어색하긴 한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지금 동시에 한 거, 좀, 그 마이크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청소년 자치병터 현장비 유사분들께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녹화를 했는데, 이거 공유로 해도 될까요, 맹수 선생님? 유튜브에도? 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수고 많으시고, 다음에는 제 생각, 이런 그 발표를 모두가 다 쉽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아마 책 같은 거 좀 읽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책이 가장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이나 하여튼 여러 책 중에 하나 선정해서 같이 좀 읽어보고, 주도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하고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의견을 다시 톡방에서 여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영생.